조선시대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세상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1457년 16살의 단종은 왕에서 상왕으로, 노산군으로, 그리고 마침내 서인이라는 평민 신분으로 추락했거든요. 법적으로는 왕실 족보에서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권력이 소멸된 자리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의 삶은 어떤 상태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했을 때 그는 조선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문종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나 12살의 왕위에 올랐죠.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어린 손자를 잘 보필하라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단종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1455년 숙부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상황이 바뀌죠. 계유정난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수양대군은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단종은 상왕이라는 애매한 지위로 밀려났는데 이건 아직 왕실의 일원이긴 하지만 실권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궁궐에는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이 시기 단종의 상황은 법적으로는 왕족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창덕궁 동궁에 거처하게 했는데 이건 상왕으로서의 예우라기보다는 눈앞에서 감시하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단종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체됐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그 이름이 가진 권력과 존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던 거죠.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 같은 신하들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다 실패하면서 단종의 운명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조는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한 사육신을 능지처참하고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1457년 6월의 일이었죠. 왕에서 군으로 강등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군이라는 직함은 왕의 서자나 방계 왕족에게 붙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종은 이제 왕실의 정통 계승자가 아니라 그냥 왕족 중 하나로 격하된 거죠.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하는 세상의 문법 자체가 바뀐 거였거든요. 왕이었을 때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는 역사였지만 유배된 뒤에는 그냥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왕일 땐 그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정책이 되고 역사에 기록됐지만 유배된 뒤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기록될 가치가 없는 것이 됐습니다. 단종이 유배된 영월의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육육봉이라는 절벽으로 막힌 곳이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천연 감옥이었던 거죠. 완벽한 고립 공간이었던 겁니다. 단종은 이곳의 작은 기와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단종어소라고 불리는 이 집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왕이 살던 궁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던 거죠. 매일 노산대라는 바위 언덕에 올라가 한양 쪽을 바라봤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산과 계곡에 가려서 한양이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방향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의미였던 거예요. 그곳에 두고 온 아내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면서 돌을 쌓아 탑을 만들었는데 이게 망향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청령포의 울창한 송림은 한여름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 습하고 어두웠고 모기와 벌레들이 들끓었다고 전해지거든요. 16살 소년이 견뎌야 했던 환경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종의 일상입니다. 왕이라는 거창한 역할은 사라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해가 지는 걸 보는 생리적인 하루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루는 더 이상 미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오늘과 다를 거라는 기대가 없는 시간이었던 거죠. 청령포의 강물 소리와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며 보낸 하루하루는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단절된 시간이었습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들은 고립과 그리움,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애도로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의 유배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건 보수주의인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보수주의는 유배된 죄인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지역 유력자를 말하는데 영월에서는 호장 엄흥도가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호장은 지방의 하급 관리인데 조선시대 행정체계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향리 계층의 우두머리였거든요. 유배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그 일상을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 유배자가 도주하거나 금지된 행동을 하면 보수주의인도 함께 처벌받는 연대 책임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제도의 아이러니는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수주의는 유배자의 식사와 거처를 관리해야 했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야 했으며 건강 상태까지 챙겨야 했거든요. 행정적으로는 감시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 전반을 돌보는 보호자에 가까운 역할이었던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죄인의 인간적인 고뇌와 결핍을 목격하는 사람도 보수주의인이고 그의 절망과 고통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사람도 보수주의인이었습니다. 엄흥도는 단종이 한때 이 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과 지금은 제거해야 할 정치적 위험 요소라는 현실 사이에서 심리적 괴리를 겪었을 겁니다. 실제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엄흥도는 원래 유배지를 유치해서 마을의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정작 온 사람이 폐위된 왕이었다는 거죠. 마을을 살리려던 계획이 폐위된 왕의 일상을 감시해야 하는 고통으로 바뀐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단종의 고뇌를 목격하는 사람도 엄흥도였고 그의 삶의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사람도 엄흥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단종의 거처에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야 했던 거죠. 이런 일상적 접촉 속에서 엄흥도는 단종을 감시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으로 마주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1457년 9월 상황이 다시 한번 급변합니다.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또다시 복위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단종의 숙부였는데 순흥 부사 이보훈과 함께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됐고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사사되었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단종이 여전히 정치적 위험 요소라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월에 유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중심으로 복위운동을 꾀한다는 것 자체가 세조 정권에는 위협이었던 거죠. 세조의 대응은 신속하고 가혹했습니다. 단종을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등시킨 겁니다. 서인이라는 건 평민을 뜻하는 말이에요. 왕실 족보에서 완전히 삭제된 거죠. 법적으로는 왕족도 아닌 그냥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 강등이 아니라 존재의 말소였습니다. 노산군 일대는 여전히 왕실의 일원이라는 최소한의 틀이 남아 있었지만 서인이 된 순간 그마저도 사라진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서인 강등 조치 직후 세조는 단종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복위운동이 계속되는 한 정권의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1457년 10월 단종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약을 받았는지 교살당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세조 정권은 단종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고 장례 절차도 금지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청령포 강물에 버려졌다고 전해지거든요.
단종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도 금지했고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 역모로 간주했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반역이 되는 시대였던 거죠. 이 시점에서 엄흥도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당시는 세조의 공포 정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고 단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고 있었어요.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거든요. 금성대군도 사사됐고 복위운동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폐위된 왕의 시신을 거두는 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그냥 모른 척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흥도는 옳은 일을 하다 화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시신을 수습합니다. 아들 엄광순과 함께 눈보라를 뚫고 단종의 시신을 찾아 감회장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사슴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 묻었다고 해요. 정식 장례도 치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엄흥도는 가족들을 이끌고 영월을 떠나 자취를 감춥니다.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면 온 가족이 화를 입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엄흥도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흔히 이걸 충성이나 의리라고 말하는데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엄흥도에게 단종은 지켜야 할 정치적 대의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구체적인 존재였습니다.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지만 매일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건 거창한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단종의 슬픔과 고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엄흥도였거든요. 그가 거둔 건 왕의 시신이 아니라 함께 하루하루를 견뎌온 사람의 시신이었던 겁니다. 단종을 떠나지 않은 건 엄흥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까지 동행한 6명의 시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청령포에 고립된 공간에서 단종의 식사를 챙기고 거처를 돌보며 함께 지냈거든요. 단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 시녀들은 영월의 동강절벽에서 몸을 던져 순절했다고 전해집니다. 임금이 죽었으니 우리가 살아서 무엇하랴는 말을 남겼다는데 이걸 단순한 충성심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단종은 주종 관계라는 제도적 틀을 넘어선 존재였던 겁니다. 궁궐에서 함께 생활하던 시절부터 유배지에 고립된 삶까지 함께 견뎌온 사람이었거든요. 청령포의 좁은 공간에서 이들은 단종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관리하고 병이 들면 간호했을 거예요. 단종이 망향탑을 쌓을 때도 노산대에 올라가 한양을 바라볼 때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단종이 사라진 뒤 자신들의 삶에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한 건 그가 그들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붕괴된 거죠. 단종의 유배 생활을 보필한 또 다른 인물로 추익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관리였던 추익한은 산머루를 단종에게 진상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보살폈는데 단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 또한 절명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도가 요구하는 역할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그 곁에 머물렀던 거죠. 훗날 숙종대에 이르러 이들의 충절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장릉의 배식단에 신분과 관계없이 함께 배향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곁에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보통 곁에 있다는 건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단종을 지킨 사람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엄흥도는 보수주인이라는 행정적 임무 때문에 단종 곁에 있게 됐고 시녀들은 왕실의 명령으로 유배지까지 동행했거든요. 처음부터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단순한 임무나 명령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됐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한 사람의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못한 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떠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 함께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상태로서의 곁을 지킴입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 영월 지역에서는 그가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는 설화가 퍼졌습니다. 추익한이 산머루를 가지고 가던 중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향하는 단종을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억울하게 죽은 왕에 대한 민중의 애도와 부채의식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법적으로는 서인으로 강등돼서 이름이 사라졌지만 영월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신성화는 제도적 배제에 대한 민중적 보상 체계였습니다. 권력이 소멸된 자리를 기억이 채운 겁니다. 영월 사람들에게 단종은 역사책 속 인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간 구체적인 존재였거든요. 청령포 근처의 주민들은 해마다 단종을 위한 제사를 올렸고, 영월 사람들은 단종의 혼령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1681년 숙종 7년, 단종은 사후 224년 만에 노산 대군으로 추봉됩니다. 그리고 1698년 숙종 24년에는 정식으로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종묘에 배향되죠. 국가가 마침내 민중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기억을 정식 역사로 수용한 겁니다. 엄흥도의 후손들도 이때 포상을 받고 그의 충절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던 삶들이 결국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청령포의 단종어소는 복원되어 사적지가 됐고, 장릉은 정식 왕릉으로 지정됐습니다. 영월 사람들이 몰래 지켜온 기억이 국가의 공식 역사가 된 거죠. 여기서 주목할 건 복위의 의미입니다. 단종은 이미 죽고 없었지만 그의 이름이 복원된 거거든요. 권력이 지운 이름을 기억이 되살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누가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왕조의 역사에서 지우려 했지만 영월 사람들과 엄흥도 같은 이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2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월 사람들은 단종의 무덤을 지켰고 그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국가의 공식 기록에서는 사라진 이름이었지만 민중의 기억 속에서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장릉의 배식단에는 엄흥도뿐만 아니라 단종을 따라 순절한 시녀들과 추익한 같은 인물들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단종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한자리에 배향된 거죠. 이건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왕릉의 배식단에 호장 같은 하급 관리와 이름 없는 시녀들이 함께 모셔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단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권력과 신분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의 가치가 인정받은 겁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모든 권력과 지위가 사라졌을 때 그 곁에는 누가 남아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곁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건 충성이나 의리라는 낡은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상태의 문제입니다. 이미 그곳에 함께 있는 삶,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삶, 그런 상태 속에서 지속되는 관계의 문제인 거죠. 엄흥도가 거둔 건 차가운 시신이었지만 그가 지켜낸 건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시녀들이 함께 간직한 건 왕의 권위가 아니라 한 소년의 고통이었고, 추익한이 마지막까지 보필한 건 제도적 의무가 아니라 눈앞의 구체적인 존재였습니다. 권력이 이름을 지웠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 기억을 새겨 넣었습니다. 영월의 청령포와 장릉은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거대한 기억의 숲입니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난 무언가가 거기 있는 거죠. 장릉의 소나무들은 여전히 푸르고 청령포의 강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일지 모르지만 삶은 곁을 지킨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왕은 사라졌지만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이름이 지워졌지만 삶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건 사람이었습니다.